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보니까 마치 저희가 신경계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 탐정이요? 네, 우리 앞에 이 척수라는 아주 정교한 회로도가 놓여 있고요. 저희의 임무는 증상이라는 단서만 보고 이 회로도에 정확히 어디가 고장났는지 찾아내는 거죠. 그거 아주 멋진 비유인데요. 오늘 사건 파일이 바로 척수 매독, 척수 물구멍증, 그리고 루게릭병 같은 질환들인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병명을 아는 걸 넘어서 특정 신경 하나가 딱 끊겼을 때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세계를 통째로 바꾸는지 그 기막힌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접근이에요. 신경학이라는 게 사실 그런 탐정놀이랑 비슷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환자가 와서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이상하게 왼쪽 얼굴은 저릿해요. 이런 단서를 주면 저희는 뇌랑 척수 지도를 딱 펼쳐놓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와, 오늘 다룰 질환들이 바로 그 원리가 얼마나 명쾌하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들입니다. 손상 부위랑 증상이 거의 1대1로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바로 열어보죠. 척수 매독, 테베스 돌살리스. 네, 자료를 보니까 매독균이 신경계를 침범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핵심 용의자로 척수의 뒷기둥이랑 뒷뿌리가 지목되어 있네요. 그렇죠. 도르살 컬럼하고 돌살 루트.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뒷기둥이라는 회로가 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뒷기둥은요, 우리 몸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내부 GPS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내부 GPS요? 네, 우리가 눈을 감고도 팔을 뻗어서 컵을 딱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도 더듬거리면서 걸을 때 내 다리가 어디쯤 있는지 대충 알고요. 네네. 그게 전부 이 뒷기둥이 실시간으로 내 몸의 각 부분이 공간상 어디에 있나 이 정보를 뇌로 계속 쏴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부르죠. 아, 고유 수용성 감각. 네, 뒷기둥이 망가진다는 건 바로 이 내부 GPS가 그냥 꺼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GPS가 꺼진다? 와,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러면 눈을 감는 순간 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그냥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에 나온 그 아주 독특한 행동 패턴이 설명되네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 발구름 보행이요. 스탬핑 게이트라고 환자들이 걸을 때 일부러 발을 땅에 쿵쿵 내리 찍으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건 마치 GPS가 고장나니까 발이 땅에 닿는 그 충격이나 소리, 이런 다른 감각으로라도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그런 필사적인 노력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보상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내부 감각 정보가 사라졌으니까 네. 어떻게든 다른 정보로 그걸 메우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보상마저 완벽할 순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시각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아, 눈으로 보는 거에만요? 네, 이게 바로 롬베르크 검사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롬베르크 검사요? 눈을 뜨고 있을 땐 주변을 보면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고 서 있거든요. 근데 검사자가 자,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하는 순간 유일하게 의지하던 시각 정보마저 차단되니까 와르르 무너지거나 엄청 심하게 비틀거리게 되죠. 아, 이게 그냥 보면 술 취한 사람 테스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 GPS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인 셈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냥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달라진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다른 단서들도 있던데요. 번개 통증처럼 갑자기 막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기도 하고, 또 아가일 로버트슨 눈동자라고 해서 빛을 비춰도 동공은 가만히 있는데 가까운 물체를 보라고 하면 동공이 작아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보인다고요. 네,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죠. 정말 여러 시스템에 걸쳐서 독특한 흔적을 남기는 범이네요. 맞습니다. 매독균이 신경계 곳곳에 산발적으로 침투하면서 그런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역시 뒤기둥 손상으로 인한 위치 감각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나 보죠. 첫 번째가 내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GPS 회로의 고장이었다면 두 번째는 훨씬 더 정교하고 좀 기묘합니다. 그렇죠. 이름은 척수 물구멍증, 시링오마일리아. 척수 중심에 말 그대로 물구멍이 생기는 병인데 이 구멍이 앞백질 교차라는 아주 작은 부위를 정확하게 파괴하면서 시작된다고 해요. 네, anterior white commissure. 이렇게 작은 지점 하나가 망가지는 게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바로 여기서 신경회로의 정교함이 드러나는데요. 네. 우리 몸의 수많은 감각 정보들은 척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갈 때 각자 정해진 길이 있거든요. 아, 길이 다 다르군요. 네. 그런데 다른 감각들은 다 자리 갈 길을 가는데 유독 통증이랑 온도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섬유만 척수에 들어오자마자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길목이 있어요. 아, 그 둘만요? 네. 그 교차로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압백질 교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다 멀쩡한데 딱 그 교차로 한가운데에 물구멍, 말하자면 싱크홀이 생겨버린 상황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걸 좀 풀어보면 통증과 온도를 느끼는 회로면 정확하게 딱 끊기고 만지는 느낌, 그러니까 촉각이나 뭐 내 관절이 얼마나 굽혀졌는지 아는 그런 감각 회로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팔을 만지면 만지는 건 아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도 그 차가움은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리성 감각장애, 즉 감각이 분리되었다고 부르는 겁니다. 해리성 감각장애? 네, 이 때문에 아주 특징적인 증상 패턴이 나타나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보통 목이나 등 위쪽 척수에 물구멍이 잘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어깨랑 팔에 걸쳐서 마치 망토를 두른 것처럼 그 부분만 통증과 온도를 못 느끼는 망토형 감각 소실이 생깁니다. 와, 망토형 감각 소실. 그래서 환자는 뜨거운 냄비를 만져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심한 화상을 입고 나서야 내가 다쳤네? 하고 알게 되기도 하죠. 통증이 우리 몸을 지키는 경고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경고음이 꺼져버린다는 게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고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못 느끼니까 계속 팔을 쓰는 거예요. 아, 결국 관절 완전히 파괴되고 변형되는 신경병성 관절, 이른바 샤르코 관절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요. 게다가 그 싱크홀이 점점 커져서 주변 지역까지 침범하면 운동신경이 모여있는 앞불까지 손상시켜서 손의 작은 근육들이 마르고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감각 회로의 고장들을 살펴봤네요. GPS가 꺼지거나 화재 경보기가 꺼지는 문제들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들어오는 신호가 아니라 나가는 명령 체계에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복잡하게 뇌에서 내리는 명령이랑 척수에서 내리는 명령이 동시에 망가진다면요. 그건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되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사건 파일, 루게릭병, 즉 ALS에서 우리가 마주할 혼돈입니다. 그 혼돈을 이해하려면 먼저 더 단순한 사건부터 봐야 돼요. 바로 진행성 근위축증, PMA라는 병입니다. PMA요? 네, 운동명령은 2단계로 이루어져요. 1단계는 뇌에 있는 사령관, 이걸 상위운동신경원, UMN이라고 하고요. 사령관, UMN, 이 사령관이 척수에 있는 야전주의관에게 명령을 내리고 2단계는 그 야전주의관, 즉 하위운동신경원, LMN이 근육이라는 병사들한테 직접 움직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2단계 구조군요. 그렇죠. PMA는 이 중에서 2단계, 즉 야전주의관인 하위운동신경원만 선택적으로 사라지는 병이에요. 사령관의 명령은 완벽한데 그걸 전달할 중간 간부가 없는 거죠. 최종 명령 전달 체계만 딱 망가지는 거군요. 그럼 증상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겠네요. 어떻게요? 야전 지휘관이 없으니까 병사들, 즉 근육은 명령을 못 받아서 힘이 빠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굶어서 말라가고 이게 근육축이죠. 네, 근육축. 그리고 지휘 체계가 무너지니까 여기저기서 근육들이 막 멋대로 움찔거리는 근육 잔떨림 현상도 나타나겠구러?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없으니 무릎을 쳤을 때 다리가 튀어 올라오는 그런 반사 반응 같은 것도 약해지거나 사라지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하위운동신경원 손상의 증거들이고요. 중요한 건 감각회로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감각은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루게릭병 ALS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운동신경원이랑 하위운동신경원, 그러니까 사령관과 야전지휘관이 동시에 파괴되는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상하죠. 한쪽에선 야전지휘관이 없어서 근육이 힘없이 마비되는데 다른 한쪽에선 사령관의 통제가 사라져서 오히려 근육이 뻣뻣해지고 과하게 반응한다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모순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나요? 바로 그 모순,
이 ALS 진단의 핵심입니다. 지금 던지신 그 질문이야말로 임상의들이 환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찾는 단서죠? 아, 정말요? 네. 환자의 팔을 들어보면 근육은 바싹 말라 있어요. 이건 하위운동신경원 손상이죠. 네. 그런데 막상 움직여 보려고 하면 뻣뻣하게 저항감이 느껴져요. 이건 또 상위운동신경원 손상 증거고요. 와. 의사가 반사망치로 무릎을 쳐보면 다리 근육은 위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휙 하고 튀어오르죠.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징후가 한 몸에 심지어 같은 팔다리에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ALS의 비극적인 특징입니다. 한쪽에서는 시스템이 꺼져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주하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군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혼란이네요. 네. 그리고 병이 진행되면 뇌간, 그러니까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운동신경까지 침범해서 혀나 목구멍 근육을 조절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럼 발음이 어눌해지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는 구마비가 나타나죠. 그리고 결국에는 숨을 쉬게 하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되면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병이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사건 파일은 앞선 사건들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신경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파괴된 이후의 삶, 수십 년 뒤에 찾아오는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소아마비 후 증후군이죠. 맞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고 회복해서 20년, 30년, 심지어 40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근육이 약해지고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는 현상. 혹시 몸 안에 잠복해 있던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 아니에요. 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몸의 눈물겨운 노력이 수십 년 만에 한계에 부딪힌 결과에 가깝습니다. 눈물겨운 노력이라니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야전 지휘관들을 공격해서 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일부 지휘관들은 살아남아요. 그러면 이 살아남은 영웅 지휘관들이 전사한 동료들의 병사들까지 전부 떠맡습니다. 아, 신경세포가 새로운 가지를 뻗어서 이걸 스프라우팅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부대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적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보상작용이었는데 길게 보니까 한 명의 지휘관이 수십 년 동안 혼재서 대대급, 연대급 병력을 지휘하면서 과로해온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엔 지칠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영웅 지휘관이 수십 년간 과로에 시달리다가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 능력도 떨어지고 결국엔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비대해진 부대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지휘하던 병사들과의 연결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마비됐던 근육이나 심지어 그땐 괜찮았던 근육에서까지 새로운 근력 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을 살렸던 그 놀라운 생존 전략이 수십 년 뒤에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셈이네요. 정말 안타까운 반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증후군의 특징은 새로운 근력 약화와 더불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완전히 방전되는 극심한 피로, 또 약해진 근육 대신에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생기는 만성 통증, 그리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유독 초유를 심하게 타는 증상 등에 동반됩니다. 이것은 병이 재발한 게 아니라 과거의 전쟁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했던 우리 몸의 보상 시스템이 마침내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슬픈 신호인 셈이죠. 오늘 저희는 신경계 탐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4가지 사건을 추적해봤습니다. 네, 내 몸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GPS 고장부터 통증과 운도를 도둑맞는 기묘한 감각의 분리, 그리고 시스템의 셧다운과 폭주가 공존하는 운동 명령의 대혼란, 마지막으로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찾아온 영웅의 탈진까지. 이 척수라는 작은 공간 안의 회로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질환들은 우리 몸의 신경회로가 얼마나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전문화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부위의 손상이 한 사람의 감각, 움직임, 그리고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
신경계의 경이로움과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정 활동은 주로 신경회로가 손상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소아마비 후 증후군에서 봤듯이 우리 신경계는 손상에 맞서서 스스로 길을 바꾸고 역할을 재분배하는 놀라운 가소성, 즉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문제들 속에 역설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즉 신경계의 놀라운 회복과 적응 능력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탐사 마무리하겠습니다.